삼성이 지금 같은 구조화에서는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AMD라든지 퀄컴 같은 중요한 패밀리스 클라이언트를 유치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문제는 이거 1등을 뛰어넘으려면 지금 같은 모델로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방법은 그 책에도 보면 11가지 대안을 직접 이제 제시를 하고 계세요. 뭐 그걸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다루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그 TSMC는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게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코퍼레이션인가? 쉽게 말하면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 그렇습니다. 근데 전명서 소장님이 KSMC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반도체 라인 하나 지금 세팅하는데 155억 불에서 200억 불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게 뭐 20조에서 25조 들어가는 돈을 이거를 이제는 작은 기업이 함부로 투자하기도 어렵고, 네. 삼성 같은 대기업도 뭐 이익 한 40조 내는데 공장 2개 짓기가 어려운 정도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TSMC도 사실은 대주주가 보면 그건 이제 대만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으로 놓고 보면 지금 삼성이 그 사이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이제 한 개 부서에서 독립시켜서 이제 본부로 만들고 네. 오긴 했지만 지금 같은 구조화에서는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AMD라든지 퀄컴 같은 중요한 패밀리스 클라이언트를 지금 구조에서는 삼성이 유치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네 이 정보가 삼성의 다른 사업부나 이제 디바이스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것은 어렵고, 그래서 물론 그간 전혀 맨바닥에서 헤딩하는 이제 파운드리를 이거를 삼성의 메모리나 다른 사업부가 먹여 살려서 지금까지 키워온 데까지는 오케이. 네. 세계 2등을 만든 건 좋은데 문제는 이거 1등을 뛰어넘으려면 지금 같은 모델로 안 된다. 첫 번째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절대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방법은 결국은 삼성의 디바이스나 또는 그런 사업부와 이것이 별개라고 하는 차이니스 월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이게 가능한 건데 그것은 분리밖에 없다. 그 말씀은 이제 기업 분할.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인적 분할.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자금 조달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메모리보다 파운드리가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금 조달을 한다고 했을 때 기업을 분리해서 이제 새로이 상장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래서 예를 들면 SMIC 중국의 최대 기업인 SMIC가 미국에서 상장 폐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중국의 커추항반 테크놀로지 보드에 상장하면서 거의 10조 가까운 돈을 펀딩해서 그 돈 갖고 바로 갭을 지었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자금 조달을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새로운 자금 조달의 원천으로서 기업을 분리해서 상장을 시켰을 때 삼성의 기술력 정도면 엄청난 돈을 이제 펀딩할 수 있고 이걸 투자 자금으로 쓸 수가 있고 그냥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면. 뭐 뉴욕에 가든 한국에 가든 듀얼 리스팅을 해도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금 조달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 앞으로 파운드리는 이것은 국가의 운명을 건 이건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와 같은 지배구조화에서는 재벌 기업에 국가 돈이나 국민의 돈을 넣는다는 것은 이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분리를 시키면서 제가 볼 때는 지배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333으로. 333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이 3. 네. 그리고 우리 국민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연금이 3. 네. 그리고 공모를 3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운영은 삼성이 하지만 실제적인 제 대주주는 연금과 일반인이면 이건 국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66%를 국민이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기업으로서 이 다른 나라의 경쟁자와 싸움하는 데서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메이크 센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의 마켓셔가 한 16% 겨우 되는데 네. TSMC가 거의 58% 가까이 돼요. 네. 그래서 거의 그렇죠. 4배 가까운 건데 만약에 우리 삼성에 분리된 회사가 정말로 TSMC 정도 수준을 간다고 하면 네. TSMC의 뭐 시총이 4천억 불이 넘어가는데 네. 그렇게 되면 그중에서 66%가 예를 들면 600조 가까운 뭐 500조 가까운 시가총액이라고 하면 거기서 300조가 사실은 국민과 국민연금의 수익으로 사실은 잡힐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노후 생활도 사실은
이게 이 한국의 KSMC를 키워서 이게 이 대만과의 경쟁, 미국과의 싸움에서 이것을 키울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자본시장에 상장됨으로 인해서 그 수혜가 특혜가 이게 정부의 돈 또는 이제 국민의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국민연금과 이 일반 국민들한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은 반도체는 이제는 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그렇고 이게 전부 국가의 사업이지 개인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66조 가까운 돈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요. 네. 근데 유럽도 보면은 최근에 보면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하면서 61조 가까운 돈을 집어넣고 중국은 벌써 201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가 펀드가 대략 한 50조에서 한 60조 되는 돈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빅3 경제권에서는 국가가 최하 60조 정도는 돈을 집어넣는 것이 지금 반도체 산업인데 네. 사실 한국은 그것을 주로 삼성이 듣고 있나 보다. 그래서 지금 그런 구조로 놓고 보면 네. 미국, 유럽, 중국이 다 60조 이상의 이 정부 보조금을 넣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 같은 경우 민간 기업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온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도 적어도 그런 60조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파워를 더 이제 가속화시켜서 이 다른 경쟁자를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지원을 사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지배구조 하에서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조금 이제 파격적인 발상 이제 그런 걸 놓고 보면 그 삼성의 이 사업으로서의 바운더리가 아니라 이 분리 독립된 TSMC 같은 이제 KSMC를 한번 그 생각을 해보는 것도 전략적인 대안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때리면 한 번씩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삼성전자의 기업 분할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가전하고 반도체를 나눠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하고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파운드리까지도 나눠야 된다. 혹시 소장님이 그렇습니다. 보시기에는 그 세 가지를 다 나눠야 된다. 그렇습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까지도 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그 어떤 좀 국민적인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필요도 있겠고. 혹시 이 얘기를 좀 삼성 쪽에다 해보셨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네. 뭐 삼성이 그 뭐 의사 결정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제 이것은 지배구조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기업이 스스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삼성은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고 마스터 플랜 있고 난 다음번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냥 섣부르게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흘려보낼 뉴스가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책 내용에 보면은 주중 한국 대사를 반도체 CEO 출신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도 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우리 관계가 그 사이는 이제 그 무역으로 이루어진 관계였죠. 네. 그래서 우리 최고의 무역의 이제 파트너고 최대 수출 지역이었고 최대의 무역 수지 흑사국이 바로 중국이었지만 이제 미중의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 중국에 한국이 주는 의미는 이제 그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정치 외교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 자원 외교, 기술 외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가장 절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기술인데 그 기술 중에서 반도체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을 반드시 브로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반도체 기술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로서는 최근에 보면 한국이 무역수지 적자가 났고 특히 이제 중국으로부터 무역수지 적자가 크다. 그리고 반도체에서 이게 이제 흑자를 많이 못 내서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거의 주범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네. 그래서 뭐 재미난 것은 대미 흑자는 늘어났고 대중 적자는 늘어나는 이 현상을 보고 중국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미 흑자도 이것이 굉장히 안을 들여다보면 허약한 흑자인 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흑자가 나는 거냐 보면 자동차, 특히 전기차하고 배터리가 미국으로 많이 수출되면서 이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로서는 왜 이제 자원 외교, 기술 외교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리튬
코발트, 망간, 흑연 그 지난번에 정경련이 조사한 걸 보면 거의 84%인가가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수입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과거에 우리가 몇 번 당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요소수소 같은 사태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을 못 대하는 순간에 언제든지. 대미 무역 흑자는 거품처럼 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고 그래서 중국과의 그 자원 외교를 또 첨단 산업에 관한 외교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가스라든지 그 뭐 원자재 같은 것들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거의 40%가 넘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중국으로부터의 이 자원의 공급망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미국이 저렇게 규제하는 상황에서는 이 뭐 그런 말이 있죠.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서 피를 보여준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한국을 이제 타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배터리하고 반도체 들어가는 원부자재, 가스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거를 이제 풀려고 하면 정말로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그 사이에 보면은 그 중국과의 외교에서 보면 최근 2010년 이후에 우리가 7명의 이제 그 대사가 갔었고 근데 7명의 대사 중에서 한 분만 외교관 출신이고 나머지 6분은 다가 외교하고는 거리가 있는 이제 교수나 뭐 정치인이거나 이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중 외교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현지에서의 정보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본국으로 어떻게 전달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이제 비전문가들을 보냈을 때 중국의 외교 당국과의 협의나 협상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대접받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중국이 가장 절절히 원하는 것이 반도체고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 지금 2개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중국이 다른 어떤 걸 제키고서라도 한국과 가장 먼저 상의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꼭히 뭐라고 이제 답을 주지 않더라도 네.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한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고 양국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이 외교가 자원 외교, 기술 외교가 된 상태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스페셜리스트 이 사람을 보내는 것도 우리로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일이고 또 중국으로서는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만이 미국과의 반도체 문제를 해결할 때 정부가 얘기를 하면 터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100% 이 뭐 TSMC 회장이 모리스 창의 입을 통해서 불만도 얘기하고 동의도 네. 얘기하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은 미국이 세계 1등하는 회사의 CEO이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경청하고 또 그게 의미가 뭔지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국 정부가 다이렉트로 하기보다는 이런 한국 최고의 기업 또는 세계 이제 3등하는 기업의 CEO 출신이 반도체 전문가가 얘기하는 반도체 전문가 입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전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협상의 여지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한 이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중 한국 대사를 반도체 CEO 출신으로 보내면 좋겠다.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임명 추천을 그 아이디어도 또 주셨어요.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그 반도체 공장 저기 시안하고 우시. 시안하고 우시에 있는 그거를 EV용 그러니까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전기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으로 전환하면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제일 이제 문제가 그 앞으로 10년 동안 첨단 같은 경우는 5% 이상 증설하지 마라. 예. 레거시도 10%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 우선 반도체는 뭐 2년 반마다 기술이 바뀌고 5년마다 공장을 다 이제 개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10년 동안 뭐 5%라는 것은 1년에 0.5%씩 한다는 건데 그건 의미가 없죠. 거의 그냥 현상 유지 될랑말랑 근데 이제 기술의 진보나 이런 걸 생각하면 걷어내라는 얘기죠. 걷어내라. 라인을. 아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뭐 우리가 이 미국에 170억 불 삼성이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중국에 투자한 게 300억 불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팁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는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보다는 훨씬 낮은 레벨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공장은 어디에 짓는 게 맞냐고 그러면 보조금 많이 주는 데 짓는 게 아니고 시장 가까운 데 짓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IRA 뭐 한국도 무슨 뭐 배터리 원자재 관련된 회사 주가가 폭등했다고 하지만 작년에 미국이 산 전기차가 한 100만 대 수준이에요. 그리고 테슬라가 판 게 133만 대인가 그래요. 네. 그런데 테슬라가 중국에 지은 공장이 100만 대 캡합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앨런 머스크는 가장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그래서 미국 대통령부터 미국의 정부가 나서서 첨단 공장 다 빼고 공장 짓지 말고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죠. 앨런 머스크는 그걸 기등으로 두고 전 세계 최대 공장을 짓고 이번에 또 방문하면서 ESS 전기 저장 장치 세계 최대 규모를 중국에 짓겠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작년에 전기차를 680만 대인가 팔았어요. 네.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에 아마 1000만 대가 넘어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을 보면 중국이 미국의 6.8배나 되는 시장을 이미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전기차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용산에서 예전에 우리가 노트북이나 핸드폰 조립하듯이 네. 시간이 앞으로 지나게 되면 전기차는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스펙을 오더를 주면 그걸 네. 파운드리처럼 이제 만들어주는 전자제품 조립하듯이 예를 들어서 배터리는 CATL 걸 써라. 차체는 예를 들면 테슬라 걸 쓰고 전장품은 예를 들면 LG 이노텍 걸 써라. 이럴 수 있는 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정보의 양으로 생각하면 핸드폰을 일이라고 하면 이게 영상 정보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2000배에서 3000배 이상의 정보량이 자동차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영상 처리를 하고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건 전부 전자제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한 18나노, 뭐 20나노 그 이하의 기술을 하지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28나노, 40나노, 90나노 이 정도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스크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 너무 치명적이고 이것들이 중국이 앞으로 뭐 5년에서 10년이면 아마도 이제 전기자동차 시장 자체가 연간으로 봤을 때 2천만 대 이상이 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줄일 수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반도체 위주로 좀 가고 첨단 공정은 뭐 한국에다가 늘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내용은 뭐예요? 그 미국의 반도체 동맹법하고 배터리 동맹법을 요구하라는 말씀도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미국의 동맹으로서 이제 미국의 보조를 맞춰서 중국을 제재하는 것, 네. 이거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광물질에 대해서 이제 그 동맹을 맺어서 중국으로 이제 가는 것 또는 나오는 것 쓰지 말자고 하는 게 있고 또 반도체는 장비, 재료, 소재, 기술 다가 이제 브로킹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만이 이게 그 중국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수교를 하고 나서 대만을 보호하는 방법이 대만 관계법이었다고요. 네. 유사시에 자동으로. 이 중국이 보복을 했을 때 이걸 막아주는 툴이 바로 그거였는데 네네네. 지금 우리가 그 미국의 동맹으로서 배터리나 반도체에서 중국 제재를 했을 때 중국이 미국을 직접 때리는 것이 어려우면 한국을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정말 진정 이제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고 우방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네네. 거기에 병풍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예를 마찬가지로 대만이 똑같이 들어서, 네. 이게 중국이 무력으로 공격했을 때는 우리는 자동으로 개입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처럼 네네네. 반도체에서 우리가 미국의 동맹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다가 중국의 보복이 있을 때는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한다. 이런 조항이 있게 되면 우리가 중국과의 협상력에서 굉장히 큰 바게닝 파워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어떤 그 안보 측면에서 뭐 핵 우산이라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렇죠. 반도체하고 중국이 배터리에서만.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해서 뭔가 무역 보복을 할 때 미국이 자동으로 보복을 해주는 그렇죠. 그런 법안을 같이 만들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왜 그게 의미가 있냐면 지금 미국은 배터리를 못 만들어요. 배터리 공장이 없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에 왜 이제 LG나 뭐 이런 회사들을 열심히 초청하고 하냐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중국의 배터리 회사를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얼터너티브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패를 가진 거고 반도체 마찬가지로 지금 파운드리에서 대만을 끌고 가면 좋겠지만 못 끌고 갔을 때 문제가 하나 생기고 그리고 유사시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만을 뭐 굳이 전쟁까지 할 필요 없이 드론 몇 대 보내가지고 우리가 훈련하다 실수했어.
그래서 거기다 폭탄 몇 개만 떨어뜨리면 TSMC 라인 4개는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밸류로 우리가 뭐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자꾸 자기 비하를 하는 제가 볼 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으로서는 이것이 보호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우방들한테 보여주는 우리한테 편을 들면 이런 단단한 조치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정책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우리로서의 실익은 중국과의 바게닝 파워를 미국이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협상을 할 때 중요한 카드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국이 보복을 한다고 했을 때 해결 방법이 있냐?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한테 뭐 우리가 사드 때도 그랬지만 뭐 미국이 한국한테 뭐 해결해 주는 것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험으로 삼는다고 하면 지금 반도체나 배터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미국과의 지금 좋은 관계를 정치 외교 쪽에서 군사 쪽에 좋은 동맹 관계를 맺었으면 경제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한하고 또 그거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네.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제 미국이 동맹을 열심히 강조하기 때문에 정말 동맹이라고 하면 이거 한번 이제 해줘라. 충분히 그런 제안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책이 저기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상회담 뒤에 나온 책이죠. 예. 아이, 안타깝습니다. 바로 직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그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은 뭐 국회나 뭐 여러 학회나 그렇죠? 또 뭐 행정부나 여러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그 토론회라고 합니까? 학회라고 합니까? 그런 장소에 많이 또 가서 조언을 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정부나 아니면 뭐 국회나 당국자들에게 많이 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좋은 아이디어 앞으로도 많이 또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뭐 한국이 네. 정말로 미중의 전쟁 과정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최종 병기가 있어야 되고 그 최종 병기가 바로 이제 비흡자 산업인 것 같아요. 예, 반도체와 배터리.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배터리는 이게 원자재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거 갖고서는 약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일하게 남는 최종 병기는 이제 반도체가 되고 그래서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바꿔서 이것이 재벌의 수익 사업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이제는 미중의 전쟁 과정에서 한국을 당당하게 지켜나갈 이 최종 병기 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되고 또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 40년 전에 할아버지의 해안이 네. 아버지와 아들을 웃게 했고 이게 대한민국을 지금 당당하게 만들었다고요. 네. 근데 이 기회를 사실 놓치면은 이건 안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그 앞으로 40년 뒤에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비흡자 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그렇지만 비흡자 산업이 한국을 살리는 거 아니냐. 반도체 배터리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물론 중요한데 앞으로 메디컬 의료도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야 이제 정밀 측정 뭐 이런 게 가능한데 그렇죠. 중국의 노인 인구들이 이제 뭐 매년 지금 우리도 그 58년 개띠 이후에 지금 한 5년, 7년의 사람들이 대거 은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네.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있지만 중국은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베이비붐 세대 사람들 1년에 2,5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엄청난 이제 건강 헬스 이쪽에 대한 수요는 반도체만큼 더 큰 거죠.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우리한테 발등에 떨어진 불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로 한국을 지킬 수 있는 또 중요한 산업이고 또 외국인들이 다른 주식을 다 팔더라도 이 삼성전자 주식의 지분은 여전히 50%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이제 진짜 한국 반도체 밸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재벌의 수익 사업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한국의 최종 병기라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이 말씀이 묵직하게 남습니다.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